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학개론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수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본 데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과학수사, 그리고 또 이러한 이 과학수사적인 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적인 노력이 어떻게 범죄 분석에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러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 특히 그 중에서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수사, 특히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같이 살펴보셨는데, 과학수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단한 지문감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지문감식도 기억나시죠? 예, 이 일반적인 지문감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찰에서도 과학수사 전담팀이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훼손된 지문이라든가 조각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 국가수의 노력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이 과학수사 관련된 기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수사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DNA 감식이라든가 또 조근적 감식, 아니면 영상 분석, 더 나아가서 어떤 문서 감정이라든가 이 다양한 폴리그래프 검사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과학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법들로 어떻게 하면은 범죄를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지,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공판전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아예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발생된 사건이 있으면은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분석해서 그 원인, 요인들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오늘 같이 살펴볼 이 범죄 분석을 통한 이 경찰 활동입니다. 자, 먼저 범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범죄 분석이란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이나 어떠한 사건의 개요, 사건의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이라고 그러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과학적인 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서는 수집된 증거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의 유형이라든가 목격자의 증언, 그 외에 범죄의 특성, 어떤 더 나아가서 지리적인 거, 시간적인 거, 범죄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그거를 통해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이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나 무슨 미드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건 현장에 딱 경찰관이 가가지고서는 현장을 한번 훑어보기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일이 모든 증거, 그리고 일일이 모든 범죄 사건의 특징들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건들과, 그리고 그게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용의자들을 계량화해서 추려내고,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용의 선상에 이 범죄자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에 발생했던 사건을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사건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각종 진술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 분석이라든가, 왜냐면은 진술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사건의 특징들을, 그렇죠, 일종의 개량화시키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사한 사건에 정말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자 신문까지 포함을 한 다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 분석을 하는 것을 경찰에서는 직접 범죄 분석 담당관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범죄 분석 담당관들이 분석되어 있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 바로 과학 분석입니다. 자, 한편 이러한 각종 다각적인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경찰청 내에서는 범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스카스라는 즉 과학적인 범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요, 경찰 나름대로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범죄와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렇죠, 디지털화 시켜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범죄의 특정 유형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은 성폭력 범죄에 발생했었던 정보들을 모두 DB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서는 사건의 대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뭐 연령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간대 특징이라든가 사용했었던 흉기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한 유형이 있는 범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죄 사건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범인 체포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한편 이러한 범죄 분석을 단순하게 경찰서, 경찰청 내에서 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무슨 컴퓨터 앞에서만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는 범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게 됩니다. 이 범죄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채집한 유형의 또는 무형의 증거물을 가지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휘정보 시스템이라는 지오프로스라든가 아니면은 피의자 행동 인적 사항들을 데이터화 시켰었던 기존의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가지고서 범죄 분석 현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범죄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즉 범죄 심리라든가 수법 족적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리정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기존에 있었던 사건 DB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욱더 특정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간 단계마다 그리고 이 과정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과학적인 오류를 많이 그동안 수정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분석된 범죄 분석을 통해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다양한 그동안의 경찰의 노력들을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량화시켜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나중에 특정했었을 경우에 신문하는 과정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종의 수사의 전략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해서 결론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바로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었던 미제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범죄 분석 활동을 해본 결과 이 사건 분석이라든가 피해자 면담, 진술 기록 뭐 이런 것도 이 지휘정보 시스템 등등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즉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과학수사 또는 과학 분석과 관련돼서 어떻게 경찰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경찰이 각종 진흥화,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 사건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시조사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시관 또는 검시조사관 제도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있던 제도가 아니라 영미법계에서 뭐 살인사건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찰이 파견을 해서도 경찰이 직접 사인을 규명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검시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망 원인을 추정을 하고 하는 과학적인 분야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미 벌써 검시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법의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의학관들이 있죠. 하지만 1년에 1000건이나 되는 살인사건들이 있는데 그 살인사건으로 구명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검시관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검시관이 확인할 이 법의학자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의학자들은 정말로 이 사체를 부검을 하거나 또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하는 거고요. 검시관은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혹시 사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찰관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이 법의학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검시 조사관들이 가서 이거를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법의학자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의사 라이센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전체 다 합쳐봤자 한 5, 6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사건 현장에다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의사로서의 자기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검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검시관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변사자의 사인 규명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 원칙에 따라서 현재 검시관들을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검시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약 한 40여 명 정도, 3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 39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 한 138명의 검시 조사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각 지방청 그리고 대형 서 단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명확한 변사자의 사인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모두 다 살인사건이다, 아니면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자살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 경우도 있죠. 자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사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연락이 경찰한테 콜을 받고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발견한 사망자 내지는 변사자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인을 규명하는 것, 기존에 경찰이 하던 거를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통해서 하는 이 전문관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발을 하는 과정 자체가 시체를 검안할 수 있는 검안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를 선발을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몇 년 이상의 의학적인 경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서는 이 검시 조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시 조사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분석요원을 따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바로 프로파일러들을 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는 여러분들이 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분석하는 각종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했을 텐데요. 그러한 범죄 분석관들은 기존에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심리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정보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망라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당연히 이 채용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전문 지식을 겨뤄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경찰행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실제 경찰행정이 범죄분석요원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경찰행정학과는 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고 경찰공무원 내에서도 이쪽 분야의 수사가 오래돼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범죄분석요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분석요원을 따로 선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범죄학을 전공한 사람, 또 내지는 그런 유사한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뭐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약 한 3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범죄분석 프로파일러가 많이 필요한데 왜 이 인원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인사건 한 1000여 건 정도 되지밖에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0여 건의 사건 중에서도 이 범인을 몰라서 이 범죄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건들은 전체 사건 중에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0여 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어떤 사건이냐? 이미 살인사건이지만 명확하게 범인이 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지만 목격자가 명확해가지고서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거나, 또 더 나아가서 살인사건의 범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통해서도 바로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당수의 살인사건들은 전체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 뭐 친구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 뭐 전 애인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뭐 심지어 가족 간 포함을 해서 사실상 그 주변 인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주변 인물도 여러분들이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실제로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영미복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 중에 상당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상강도라든가, 예를 들어 총기를 사용한, 아니면 자택침입을 했었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직접 살인사건으로 총기를 사용을 해서 연관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이 거의, 당연히 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을 뿐더러, 설령 범인이 특정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 사망자, 그러니까 살해 피해자는 있지만, 그 주변에 범인이 없다고 해서 범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당수가 범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도주한 범인을 이 주변의 목격자들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수일 내로, 아니면 뭐 지명수배를 통해서라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범죄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서는 잡아야 될 사건, 그렇죠. 전국에 왜 한 3, 40명밖에 없느냐? 1년에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1년에 채 100여 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인원이 경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적정한 인원선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하는 건 뭐냐? 범죄 분석 요원들은 사건 중에서, 그렇죠,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또 내지는 범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범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범죄 행동을 특성을 분석하거나, 현장에서 채집된 증거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범죄 분석과 프로파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해서 점점 수사에 이 과학적인 이 기술을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특정되어 있는 수사선상의 용의자들을 체포해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집되어 있는 프로파일링의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압박해서 자박을 받아내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경찰백서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요. 최근에 범죄 동향이라든가 치안 환경이 점점 변화를 하면서, 일단 용의자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범죄 예측 또는 범죄 분석을 좀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경찰 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들과 함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요원들도 현재 경찰에서는 새로운 전문 요원들을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와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 앞서서 저희들이 지난주 시간에 같이 보셨던 것처럼 실제 이 소위 말하는 CSI, 과학수사와 관련된 분야들은 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을 해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경찰관이니까 지금서부터 과학수사 CSI를 해야지, 내가 지금서부터 범죄분석 프로파일링을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범죄 현장에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건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들이 접근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수사 요원은 상당수가 실제로는 순수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격투 끝에 범인을 현장에서 업어치기를 해가지고서는 체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서 증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채집을 하고, 혹시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것까지 과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관이 누구나 이런 과학수사 요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무도를 잘한다고 해서 과학수사 요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와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검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의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뭐 의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물학, 뭐 물리학,
또 현장에서 예를 뭐 도구 사용에 대한 도구 흔이라든가 도구를 사용한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화재 감식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각종 무슨 뭐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뭐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과학 수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을 보장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서 해당 전공의 영역으로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돼서 경찰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사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에서 따로 교육을 합니다. 과학수사 요원을 선발을 해서 경찰관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 경력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로 입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경찰 조직 내에서 이 과학수사 요원으로 이쪽에 보직을 변경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는 범죄부서 요원이 되고 싶거나 했을 경우에는 경찰행정학과를 다니면서 내지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쪽 분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경력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걸 전공해서 프로파일링 그것도 현재 아닌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이 순수 과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대신에 경찰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재교육을 해서 그렇죠. 이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과학수사 요원으로 내지는 그렇죠. 이 범죄부서 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쟁 분야로 따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도,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약간 한 100여 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채취 증거를 따로 하고 있는 이 채취 증거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채취 증거라고 그러면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물 말고도 범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화학적인 냄새를 통해 가지고서 하게 되는 이러한 팀도 전문적인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관련 채취 증거견의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증거견을 활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11개 지방청 내에 17마리의 이 증거 채취견을 둬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건에 필요한 증거물 확보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취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팀, 더 나아가서 수중에서 하고 있는 수사대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사건들이 수중에 증거물이 이미 벌써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강이나 하천, 저수지 이런 거를 통해서 증거물이 분실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현장에 일반 소위 말하는 육경, 경찰들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보통 이제 해경과 육경을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일반 경찰을 육경이라고 해경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들 말고 수중과학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수중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중과학 기법이라고 하면 현장 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수중 내에서의 사진 촬영, 증거물 채취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중, 그죠? 물속에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재난희생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재난희생자 신원 확인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수사 기법 내지는 전문 요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DNA나 그리고 이 지문 감식과 관련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 재난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또 내지는 재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테러나 아니면 산업재해 등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당수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상당수의 많은 희생자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지문이라든가 채취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입니다. 즉 경찰이 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건도 있지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 대형 재난을 국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라도 더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경찰 내에서 육성을 하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과학적인 수사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대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망자가 20명 이상의 대형 사건이라든가 해외에서 발생을 해서 현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예전에 쓰나미가 발생했었을 때 그 외에 인터폴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현재 새로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들어서는요, 3D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경찰에서 많은 과학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CCTV 영상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3D 얼굴 인식을 통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CCTV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정보들, 그리고 예를 들어 휴대폰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인데 휴대폰에서 촬영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얼굴을 복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새로운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 관련돼가지고 이제 관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법보행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 걸음걸이, 이 보행 걸음걸이를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용의자라든가 피의자를 특정을 해서 이 범인을 특정을 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얼굴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죠, 걸음걸이는 아무래도 영상에 많이, 그리고 전체 화면이 녹화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그 사람만의 특징이라든가 보폭 아니면은 뭐 스텝의 빠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과학적인 분석으로 마치 법 의학이 있는 것처럼 법 보행을 분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CCTV 영상 기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D 인식, 그리고 이러한 법 보행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까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함께 활용한다라는, 그렇죠, 이 지리정보 시스템, 지오프로스를 활용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시스템들 중에서, 그렇죠, 바로 범죄 분석과 관련돼서 함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범인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범죄 예상지 거점을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좀 더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예방순찰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현재 경찰 내에서는요,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학회라든가 연구기관들, 이러한 기관들을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현재 우리 과학수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상당수의 분야들이 일반 학술 분야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 분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 자체 내에서도 하지만 경찰 말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다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과학기술 관련된 각종 학회, 연구기관,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장비 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자연스럽게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과학수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기술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과학수사 분야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이 과학수사 학술 분야와 과학수사를 이 주도하는 경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과학수사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적인 서로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CIS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이 해당 나라에서,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다른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 독보적인 분야를 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지문 감식이라든가 아니면 DNA와 관련되어 있는 이 DNA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반면, 상당수의 총기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총기에 의한 이 탄환 흔이라든가 아니면은 총기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한 기술력은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고 있는 영미폭격 국가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족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총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과학수사 노하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총기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군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경찰 조직,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군 말고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각종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자살이라든가 뭐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이 국가들보다도 총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 사건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호 협력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과학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한두 가지만 짚어본다 그러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과학기술 분야,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상 어떤 나라보다도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치안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R&D, 즉 연구 개발을 경찰 내에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경찰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유관 분야와 함께,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든가 산업통상부라든가 또 환경과 관련된 환경범죄, 그렇죠, 뭐 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이 자연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함께, 또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소방청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서로 협력해서, 즉 치안과학기술 개발 관련되어 있는 연구 개발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협력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특히 범죄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DB를 가능하면 활용 편리하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제2, 제3의 산출물,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범죄 경력 자료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을 건대로 범죄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과학적인 범죄 분석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예방을 못한다 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가지고 최대한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과학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효과성이 더 올라갈 거고, 이 효과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건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이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선 반드시 해결하는구나. 따라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죄를 할 범죄 의도 자체를 아예 꺾을 수 있도록 이 과학기술을, 이 범죄 수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는 것. 이게 일종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한편 다시 한번 이 경찰은 현재 경찰 혼자서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각종 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법과학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경찰 자체 내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유관 부서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셨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이어진 내용으로 봤었을 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주제로
과학수사 분야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었던 과학수사 정책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과학수사 분야 정책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하나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같이 교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6주차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각종 뭐 선거도 있고 또 4월달 뭐 주변에 여러분들이 놀러 가기도 굉장히 좋은 시절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은 온라인 기간 동안 좀 더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의실에서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